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 오를 때 우리는 제자리 1월 달에 외국인이 많이 파는 바람에 그 뭐 또 연초에 그 뱅가드 펀드라고 미국의 그 자산운용사 규모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슨 펀드를 했는데 거기에 벤치마크를 변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뱅가드 펀드가 이제 그 신흥국 펀드라는 거를 운영하는데 그 펀드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사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 뱅가드 자체에서 그 신흥국, 비신흥국을 따지는 그 기준을 그 모간 스탠리 그걸 이제 MSCI라고 하는데 그 지수에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 FTSE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모간 스탠리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FT 지수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바꾸는 다음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펀드 투자하다가 선진국으로 돼버리니까 이걸 우리나라 거는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팔아야 되는 규모가 올해 안에 상반기 중에 90억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얼마나 팔았냐는 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이 1월 달에 뱅가드 펀드를 빼더라도 많이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월 달에는 환율이 오히려 1,090원대까지 올라가지고 야 이거 환율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주식이 하나도 못 오르다가 오늘은 30포인트 1.5%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2,000원 훌쩍 넘어버렸네요. 덕분에 환율은 지금 1,077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1,070원 수준까지 또 가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안 오르던 주식이 이제 오늘부터는 좀 우리도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2시간에 주요국, 미국, 유럽, 중국, 신흥국 해서 좀 나라별로 작년과 올해 상황이 어떨지를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어떤 그 키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 자료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좀 알아봤고, 그리고 주로 원달러 환율 중심으로 작년에 외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흐름과 주요한 이벤트들, 어떤 특정한 중요한 레벨들, 뭐 분기별, 뭐 주요 이벤트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하고 있죠. 오늘 1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환율 상황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전망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나기 직전에 살펴본 것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이 다른 그 이전 해에 비해서 많이 안정돼 있다. 특히 연말로 가면서도 안정됐는데 이제 올해 1월달 환율 변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작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특징적인 현상을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계속 늘기만 했었는데 감소했다. 특히 감소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선물환 거래가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가 매입이 있고 매도가 있는데 선물환 매도가 블루 칼라입니다. 이 위쪽이죠. 좀 여기 흐리게 나오긴 합니다만 화면에 매입은 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매도한 거 위에 그림, 매입한 거 아래쪽 그림에서 지금 이 꺾은 선, 이 황색 선은 이건 뭐냐면 순매도 규모죠. 그러니까 0 위에 있는 거는 연중에 순매도했다는 얘기고 0 아래에 있는 거는 순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선물한 거래 규모가 246억 달러 순매입이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지금 월별로인데 그 이 월별 자료를 다 집계한 연간 국내 기업들의 선물한 거래량을 집계해 보면 그 이전에 순매도 2011년은 142억 달러 순매도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대부분 매도가 많죠.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이 주로 해지를 많이 하니까. 최근 작년의 상황은 바뀌어 있는 건데 순매입이 매입으로 매도에서 매입으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던 상식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주로 수출 기업이 해지를 하지 수입업체는 해지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한 시장의 밸런스도 안 맞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가격도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들어본 뉴스 중에 우리나라 2008년 이전에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들의 선물한 매도가 많다 보니까
외화 차입이 단기 외채가 너무 늘어났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단기 외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늘 수출업체들의 해지가 더 많다. 즉 매도가 많다. 선물한 매도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상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246억 달러, 규모로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 순매입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2011년은 주로 영 위쪽에 그림이 많지만, 꺾은 선이 황색선이 말이죠. 작년에는 아래쪽에 그림이 많다는 게 벌써 이게 순매입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조선업체. 조선업체가 급격하게, 물론 수출업체가 해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작년에 환율이 상반기는 급등락이 있었지만 하반기만 높으면 일방적으로 환율 하락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환율 더 하락하기 전에 선물안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기업의 입장은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아니라 순매입이었다.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선물안 매도가 줄었냐? 특히 조선업체가 수주가 엄청나게 줄었죠. 어제 발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조선사 규모가 큰 9개 기업의 연말 수주 잔액이 10년 내 최저라는 거예요. 거의 수주 잔액이. 뭐 그런 정도로 작년에 수주가 아주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 물량이 없는 거죠. 뭐 해지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선사들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해지 물량이 감소하면서, 특히 에너지 업체들, 주로 이제 정유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선물한 매입을 늘리면서 순매도에서 작년에는 순매입으로 전환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선물한 순매도가 극에 달했던 거는 2005년, 6년, 7년 그 금융위기 이전에, 그때 환율 1,000원, 900원까지 가면서 엄청 팔았었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NDF 거래 아시죠? 가끔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NDF라는 게 우리나라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현재 1,077원인데 우리 외환시장이라는 게 국내에만 있습니까? 해외에도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해외 원달러 외환시장 없습니다. 아시죠? 없어요. 우리나라의 환율을 결정하는 시장은 오로지 국내밖에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우리나라의 원화라는 게 로컬 커런시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커런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서는 단 1원도 거래가 안 됩니다. 태국에서 원화 환전해 주는 거는 우리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편의상 그 거리에서 해주는 거지 공적 환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있죠. 이게 바로 NDF라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원화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를 서로 교환하는 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환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러는 갖고 있으니까 교환이 되지만 원화는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받아봐야 쓸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외 외환 시장이 있느냐. 그래서 이 NDF라는 게 non-deliverable forward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딜리버리를 안 하는 non-delivery. 그렇죠? 만기가 되면 딜리버리를 안 하는 forward, 선물환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외국인들도 해지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수백억 불이 아니라 누계로 따지면 1,000억 불이 넘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투자한 사람들이 수수방관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려면 달러를 들여와서 팔아가지고 원화로 투자해야 되니까. 나중에 원화가 강세 가면 모르지만 약세 가면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 모르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피탈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내 선물환 시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직접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NDF 시장이죠. 환율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미리 팔아놨다. 1,100원에 팔아놨다. 나중에 1,080원 됐다. 1,100원에 팔았는데 1,080원 됐으니까 20원 이익 난 거죠. 그 20원 이익을 차액만 달러로 찾아가는 게 바로 NDF라는 거죠. 왜? 원금 딜리버리는 안 되니까. 달러는 관계없는데 원화는 딜리버리가 안 되잖아요. 원화는 해외 외국인들이 보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환전을 하는데 원금을 주고받는, 여러분들이 여행경비 환전하려면 1,100만 원 갖다 주고 은행에서 만불 받아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실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달러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원화가 주고받고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차액만 정산을 하는 거죠. 이런 차액 결제 선물한,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르죠. 차액 결제 선물한, 차액만 정산하는 거. 여러분 선물 시장에서 통화, 달러 선물할 때에는 다 차액 정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해외에도 있는 우리나라의 원화 대 달러 간의 선물한 시장이 바로 NDF 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어땠느냐? 주로 투기꾼이 물론 많아요. 거기도 투기꾼이 많은데 항상 보면 작년에 일평균 거래 금액은 55억 달러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2010년에 54억 달러, 2011년에 61억 달러에서 작년은 조금 줄었죠. 이 규모도 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게 일평균 금액이죠. 그 다음에 순매입에서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NDF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환율이 좀 하반기에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아놓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1년 순매입 규모에서, 순매입이라는 건 1년에 팔고 산 것 중에서 산 게 더 많다는 얘기겠습니다만 작년에는 29억 달러 정도에 판 게 더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NDF도 주로 순매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것도 특징적. 특히 국내 기업의 선물한 거래가 순매도에서 이건 반대로 순매입으로 전환됐다는 게 상당히 그 특징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우리나라 두 가지 외환시장의 특징이 있었고, 자, 이거는 작년도 주요한 나라들의 절상절하, 환율이 1년 사이에 얼마나 움직였나. 뭐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잘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상당히 참고가 될 거예요. 각 나라별로 2011년 말, 12년 말의 환율을 비교해 본 겁니다. 절상 혹은 절하율이죠. 보시는 것처럼 원화는 상당히 위쪽에 있네요. 우리나라의 원화가 전 세계 주요한 나라 통화 중에서 두 번째로 절상이 많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절상된 통화는 멕시코의 페소화인데 이게 8.5%, 우리나라 원화가 7.6% 절상돼서 넘버 2. 그렇죠? 그 쭉 밑에 보면 뭐 싱가포르 달러, 러시아 루블도 많이 절상됐고 영국 파운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볼 만한 게 유로화도 1년 중에 보면 1.8% 절상이네요. 그렇죠? 유로화가 약세였지만 연말로 가면서 반대로 엔화는 약세가는데 유로화는 강세가다 보니까 유로화도 1년 사이에 1.8% 절상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절상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22가 1, 2차 양적 완화인 LTRO를 하면서 1조 달러를 유럽의 800개 은행이 빌려갔다가 15%를 먼저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기 상환. 그런 정도로 유럽의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지금 이와 같은 유로화 강세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럽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위안화 우리의 주먹거리죠. 중국 위안화도 1년 전체로 보면 1.2% 절상이에요. 그렇죠? 절상. 위안화는 항상 절상되는 걸로만 알고 있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작년에도 변동이 있었어요. 이따가 따로 위안화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위안화도 일단은 폭은 적지만 절상이었다. 자, 그 이하는 다 절하된 거예요. 인도 루피아가 3% 정도 절하. 남아공 화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루피. 이게 지금 아주, 인도네시아가 자원 부국인데 경제 상황이 좋잖아요. 작년에도 신흥국 중에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많이 지금 절하되어 있고 6% 정도 절하됐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라질 레알. 이게 지금 9% 이상, 9.2% 1년에 절하예요.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됐죠. 일본 엔화. 작년 하반기 특히 10월 달부터 급속 절하되는 바람에 연간으로 보면 엔화는 10% 절하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절하된 거죠. 지금 1년에 10%라는 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거예요. 자, 물론 더 많이 절하된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절상 많이 된 나라들, 절하 많이 된 나라들 이렇게 비교가 돼 있죠. 우리나라가 절상률이 넘버 2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화가 이거 나올라 강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원화가 나올라 강세 아니냐. 이 엔화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원예너 환율 750원도 본 적이 있고
상징적으로는 1,000원이 1대10의 비율이 엔화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교환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특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쓴 건 맞아요. 전 맞다고 봅니다. K모 씨가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최근에 청와대 들어가서 독대를 했다고 해요. 조선일보에 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뭐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난 얘기죠. 최근에 원화가 나홀로 강세를 그분이 보고선 더 이상 못 참고 자기의 특징대로 또 청와대에 가서 독대를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대한민국의 원화가 혼자 강세가 되면 우리 수출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 나온 이후에 기재부 장관도 뷰가 좀 바뀌고 한국은행 총재도 좀 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서 1,090원대로 올라간 게 그 덕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환율을 전망해 말씀드리겠지만 원화 절상이 계속될 거냐? 만만치 않습니다.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워낙 그 고환율 정책을 쓰다 보니까 원엔이 난리가 났던 거죠. 같이. 물론 엔화 자체 강세가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원엔 환율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 하는 얘기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그러면 왜 고환율의 덕을 못 받냐. 그건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환율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자체가 불황이면 수출이 그렇게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몇 개 업체만 완전히 엄청난 장사를 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환율 때문에 물가 비싸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게 이제 고환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환율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정부도 바뀌어 있지만 서민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환율 마음대로 고환율 정책 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상 추세지만 또 엔화 약세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작년도에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통화 간의 비교, 절상절하의 비교였고요. 이건 뭐 아까도 봤던 그림이긴 한데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아까는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했지만 지금은 주요 통화의 국가 통화의 변동률인데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6월부터 말일 12월까지 7개월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상하반기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환율 동향 주요 이벤트에서 보셨지만 5월까지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환율이. 그래서 환율이 5월 달에 급등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그래서 이제 6월 초부터 빠진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 5월과 빠지기 시작했던 6월 초부터 이렇게 5개월과 7개월로 비교를 해본 건데,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5월 이전에는 여기 지금 왼쪽이죠. 진한 블루가 여기 오른쪽이 여기 이제 나중에 하반기 7개월간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도 절하죠. 전년 대비 5월만 놓고 보면 2.4% 절하됐죠. G20 평균은 3.2%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절하는 덜 된 건 맞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원화가 강세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반기 보면 G20의 7개월 동안의 평균 절상률이 2.9%인데 우리 원화는 그 3배가 넘는 10%예요. 그만큼 우리 원화는 6월 초부터 7개월간 집중 절상된 거죠. 환율이 급락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평균보다도 우리나라는 절하도 덜 되고 절상은 더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환율 하락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시 뭐 아까 요 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그만큼 절상이 많이 된 겁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몽땅 다 절하죠. 하반기에 특히 9% 절하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된 거죠. 일본. 브라질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1년 전체 절하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최근까지도 환율이 절상 분위기고 특히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이 많이 떨어진 그 배경을 한번 좀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조금 데이터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데이터로 본 다음에 이제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 달러와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작년 1월 달 무역수지가 경상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달이 우리가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2월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연말까지 계속 11개월 연속 흑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계속 흑자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연간으로 흑자는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11개월 연속 흑자였고 특히 규모도 말씀드린 대로 433억 불로 사상 최대였고 뭐 이런 거죠. 특히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수지가 14년 만에 규모로는 사상 두 번째 큰 규모로 27억 달러 흑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외화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연중에 무디스와 피치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제일 좋았을 때가 싱글 A 플러스예요. 싱글 A죠.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얼마입니까? 더블 A입니다. 더블 A죠. 더블 A 물론 더블 A의 마이너스 등급 제일 낮은 등급이죠. 어쨌든 A가 하나냐 두 개로냐 따지면 두 개 사상 역대 최고 등급입니다. 물론 S&P 3대 신용평가사 중에 S&P는 아직도 우리나라 싱글 A예요. 거기만. S&P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북한 리스크가 있는 한 상향 조정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우리를 더블 A로 사상 최고로 올려놨어요. 그러니 신용등급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좋은 거니까 우량 자산이니까 돈이 많이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외국 투자 자금이 작년에 주식과 채권의 증권 투자 규모가 주식이 17조, 채권이 7.4조 해서 거의 뭐 한 25조 원 정도, 달러로는 230억 불이죠. 이 정도가 순수하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로.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서 이런 자본수지도 그만큼 흑자 들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외국 원화 채권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국채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전혀 투자 안 하다가 신규로 투자한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채권을 순수하게 제일 많이 산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3.5조 원. 그렇죠? 거의 한 30억 불 이상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위스가 두 번째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미국, 4위가 홍콩. 이건 이제 중국 자금이죠.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채권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고, 노르웨이 아시죠? 여기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못 사던 나라였는데, 이게 북해 유전 때문에 뭐 지금 엄청난 부국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여기죠. 그렇죠? 여기는 뭐 전혀 뭐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나라였었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국부를 투자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는 원화 채권까지 사는 거예요.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미의 칠레 중앙은행까지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순수하게 8천억 원 샀어요. 자,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지금 무디스나 피치사 기준으로는 일본과 동급입니다. 물론 S&P는 일본보다 우리가 하나 낮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렇고 그런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서 트리플 A를 유지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알만한 나라. 당연히 독일,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죠. 미국? 한 단계 떨어져서 지금 더블 A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리플 A를 놓쳤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 더 낮출 수 있다고도 가끔 신용평가사들이 겁을 줘요. 그런데 신용평가사가 사실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신용평가사들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언제입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신용파생상품 CDO, 우리나라 은행들도 투자해서 모 은행은 1조 이상 손해본 그 신용 관련된 투자 상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CDO. 그걸 투자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거기에다가 AA 의 신용등급을 내린 거예요. 어떤 건 트리플 A.
아주 초우량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투자들이 그것만 믿고 샀는데 나중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완전 휴지 조각돼 버린 거죠. 원금의 5%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행정부가 S&P를 지금 기소한 거예요. 그렇죠? 벌금 내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형사적으로 기소해버린 겁니다. 네가 신용평가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용평가를 한 거는 나의 오피니언일 뿐이다. 내가 언제 사라고 그랬냐? 그때 상황에서 난 이렇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죠. 애매모호한 얘기죠. 환율 전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환율 전망. 참고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환율 하락의 배경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9월 달에 QE3 뭐 했습니까? 9월 13일 날 했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주로 국채 매입을 많이 했는데 돈을 풀기 위해서 QE3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MBS 증권 이거 말이죠. 이거를 월간 400억 불씩 사겠다. 그만큼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저걸 사는 이유는 주택시장도 부양하고 돈도 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이죠. 이거를 2015년까지 연장하겠다. 원래는 2014년까지만 쓴다고 그랬는데 이걸 1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아예 천명을 해버린 건데 밑에도 나오지만 작년 9월 달 이걸 하고 연말에 가서 QE3 다시 2다 하는 그런 조치가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버냉키가 그 얘기한 건데 그거를 QE4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QE3 2탄이다 이렇게 봤는데 QE3의 2탄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줄 이겁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이 아까 7.8%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6.5% 될 때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2.5% 이거 달성할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동시 달성할 때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그 골자가 뭐죠? 일본이 지금 인플레입니까? 디플레입니까?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유발을 시키겠다. 인플레 목표치를 얼마로 정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2%. 그러니까 일본이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해서 돈 찍어내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 만만치 않고 패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렇게 하러 가지 않아요. 이따가 일본 얘기 나옵니다만 일본이 지금 연 2년간 무역 적자예요. 일본이 무역 적자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일본이 무역 적자입니다.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에 비하면. 그런데 일본이 경상수지로는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외환이 나간 것보다 들어온 거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투자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와 회수하는 것만 하더라도 들어오는 외가 더 많은 거예요. 일본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일본은 과거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게 됐지만 왜 이렇게 외풍에 흔들리냐? 결국 우리는 부의 축적이 적은 거죠, 그동안. 지금 부의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외풍에 안 흔들리게끔 더 이제 부의 축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과제죠. 자, 어쨌든 미국은 지금 작년에 돈 풀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일본도 아주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작년에 2차 LTR로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무제한 단기 국채 매입 이거 OMT라는 거 발표했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페드의 QE3 그 다음에 유럽 ECB의 OMT 정책 일본 밑에도 나오지만 작년 9월에 일본 정부가 자산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80조 엔으로 했다. 그 이후에 계속 늘렸습니다. 계속 더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나라들이 돈을 풀면서 이런 주요한 나라들 중앙은행에 돈 풀고 자산을 샀으니까 자산이 급증을 했어요. 이게 2008년 이후에 늘어난 그 자산을 보면 페드가 2008년도 비교해서 3배가 늘어나고 22 2.3배, BOJ 1.4배 이만큼 그동안 돈 많이 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 둔화되고 있고 미국의 QE3 이런 엔화의 과도한 강세, 경기 부진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그러한 이제 양적 완화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왜 환율이 작년에 하반기에 특히 이렇게 많이 계속 떨어졌냐. 작년에 왜 7.6% 절상이 됐냐 하는 그 배경들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됐다. 세계의 상황이 불안하면 너도 나도 안전자산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는 사실은 과거에 안전자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불안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갔지만 경기가 괜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의 상황이라든가 다 진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고 맞물리는 거니까 지금 아까 국채 수익률 얘기를 했었죠. 피구수 국가가 작년에 7%를 넘었었다. 그 7%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 작년에 최고 10년 국채의 최고 금리가 7.6%까지 갔었어요. 현재 5.2%. 많이 떨어졌죠? 현재는 뭐 7% 훨씬 이하지만 작년에 이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이탈리도 거의 7% 근접했었습니다. 현재 4.4. 이런 정도로 작년에 금리가 아주 유럽 재정위기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을 때 이렇게 금리가 높다가 지금 많이 안정된 거예요. 이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4% 내지 5%예요.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 그렇죠? 미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7월 말 1.39까지 갔었어요. 이게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올해의 미국 국채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세계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자산을 사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채권값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채권값과 채권 수익률은 역액관계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기가 유럽 불안하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몰릴 때에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안 몰리니까 선호도가 약화됐으니까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현재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어제가 2.03이에요. 2%를 다시 넘어섰어요. 자, 그런 거죠.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얼마입니까? 국채 금리가. 현재 3.1%죠. 3.1%.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합니다.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독일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죠. 독일이 지금 한 1.6%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년간 돈 빌리면서 1.6% 준다는 게 얼마나 참 금리 적게 주는 겁니까? 물론 일본은 1%도 안 되죠. 10년 금리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됐고 특히 CDS 프리미엄 가끔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CDS라는 게 신용보증이잖아요. 지급보증. 그 지급보증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5년간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보증료 얼마 받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럽 국가들 보십시오. 작년에 상황 불안했을 때 5년간 지급보증하려면 570bp, 5.7% 줘야 돼요. 액면가에. 근데 현재는 이태리 240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스페인 640bp 줘야 되는데 현재 257bp로 떨어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 5년짜리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가 250, 240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5년 CDS 프리미엄 어제 뉴욕 종가가 65bp입니다. 이태리의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상당히 양호한 거죠. 역대 거의 최저치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지급보증료가 대한민국 신용도를 더 낮게 보는 거예요. 신용등급은 같거나 한 단계 우리가 떨어지지만 CDS 프리미엄으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우량자산이에요. 일본은 73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 8bp 높아요. 지급보증 하려면. 중국이 우리랑 비슷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유량하겠죠.
그래봐야 한 40대 초반이에요. 독일이 비슷하고. 프랑스, 그 유명한 프랑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프랑스 지급보증료가 제가 조사에 의하면 86입니다. 우리보다 20bp 높습니다. 프랑스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네? 대한민국이 그만큼 우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땐 이거 뻥튀기 아닙니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펀더멘탈을 제대로 보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를 언더밸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있는 실상 그대로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불안해야 환율이 올라가는데 불안감이 완화된 거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건 맞죠. 자, 이게 작년 환율 하락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중국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위안화도 절상됐으니까 우리가 중국 위안화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중국 위안화도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이 빨간색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고 여기 파란색이 중국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인데 보시는 바처럼 여기 작년 1월서부터 최근까지거든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 파란색 보면 작년 5월 초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야 절상인데 중국 위안화가 절하된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2분기 중에 절하됐었어요. 약 한 1.7% 여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7% 절하됐던 겁니다. 그런데 7월 말 이후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특히 유로화가 안정되면서 같이 절상 분위기로 가가지고 지금 내내 절상이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금년 1월 15일 날 6.21864로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예요. 중국 위안화 사상 최고치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이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특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절상되는 건 맞는데 중국 환율은 철저하게 정부 통제잖아요. 아시죠? 중국은 하루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하루에 변동, 그 이상은 못 움직여요. 우리나라 환율은 자유변동 환율입니까? 아니면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유변동 환율이에요. 하루에 10%건 20%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자, 이 위안화 온 김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중국의 위안화가 사실상 과거에는 고정환율제였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고정환율제였냐면 중국 위안화가 2005년 먼 옛날 아니에요. 불과 7년 전 얘기입니다. 2005년 7월까지 고정환율이었어요.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8.28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 높죠. 그 8.28에서 2005년 7월부터 이제 변동환율제 해서 변동 조금씩 해서 계속 절상되어 온 게 지금 6.2까지 와 있는 거예요. 33% 절상됐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지금까지 중국 위안화가 33% 절상된 겁니다. 앞으로 절상 분위기 계속 가겠죠. 왜? 미국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작년에 이렇게 왜 갑자기 그러면 절상으로 가던 게 절하가 됐냐.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때 이제 절하가 되다가 다시 절상 분위기를 간 것이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대선 앞두고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이 롬니가 지금 뭐 다시 오바마가 재선했습니다. 롬니가 완전히 중국 위안화 절상에 강력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절상으로 간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있다. 뭐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의 절상 분위기는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위안화 앞으로 일방적으로 절상은 아닐 거예요. 중국도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 따라갈 거예요.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올해 환율 전망 얘기를 이제 한 10분간 하면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추세적으로 환율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1월 중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가 최근에 좀 안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건 사실이고요. 경상수지 흑자고 계속 확대가 많이 됐고 그런데다가 우리 국가신용 등급도 나름대로 지금 투자 우량 등급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결국은 환율이라는 건 외화의 입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 하락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환율 하락 속도는 상당히 완화될 거고 하향 안정화될 거다. 지금 아무래도 국내 경기 부진하고 수출 경쟁력 살리자고 다시 환율을 올려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예상되죠. 이거는 환율 올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스피드 조절하는 걸 말하는 거죠. 환율 변동폭을 좀 줄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고환율 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분위기는 그렇고 최근에 정부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지만 그거는 케이모 씨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경쟁력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엔화가 절하되는데 원화가 절상된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제가 볼 땐 환율 레벨도 1,070원, 1,000원대죠. 물론 과거에 2007년도에 900원 초반까지 간 적도 있지만 지금 900원대로 들어갈 거냐 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특히 최근 분위기는 더더욱 그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락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지만 하향 안정화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 고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가지고 수출 증대가 잘 안 된다. 유럽 자체가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좀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리고 중산층 보호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위해서 중산층 물가 안 올리려면 환율 낮춰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환율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안 빠뜨리면 다행이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은 하지만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 일부에서는 900원도 본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급한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중에 900원 볼 수 있는 가능성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유럽 재정위기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많이 안정은 됐지만 조금 삐끗하다 이런 금융시장이 불안되면 언제라도 환율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더더욱 상승 가능성을 예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옌 약세 추세 때문에 그렇죠. 엔화가 일단 100엔은 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원화 혼자 강세한다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향도 잘 봐야 된다. 환율 변동성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 1월 달이 그렇고 말이죠. 환율 변동성이 10년, 11년, 12년 계속 보신 것처럼 낮아졌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환율 변동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1월 달에 국내에서 돈 많이 빠져나갔어요. 1월 달에 1조 8천억 원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아까 뱅가드 펀드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외국인 자금 동향도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엔화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원화가 혼자 강세간다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분위기라고 저는 봐요. 이미 작년부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앞으로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크기는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지만 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급속 원화 절상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나오는 얘기처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 원화가 급속 절상, 작년에 7.6% 절상되는 바람에 그동안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절상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를 따질 때 실질 실효 환율, 무역을 가중한 실질 실효 환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게 최근에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BIS 기준은 JP 모건 기준하고 다릅니다. 지금 100일대가 요게 이제 원화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딱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100 이하에 있으면 이건 저평가입니다. 100 이상이면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BIS 기준으로 보면 작년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작년 6월 달에 97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만큼 많이 정상화됐다는 얘기죠. 원화가 오히려 BIS 기준으로는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JP 모간 기준으로는 얘네들은 10년 전인 2000년을 100으로 보는데 작년 6월 달에 86이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환율 떨어지는 게 맞아요. 정상화되려면 100으로 가려면 환율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말로는 이게 지금 92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화 저평가가 상당폭 해소됐다.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부의 환율 통제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엔화 약세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온 거죠. 현재 금융규제 3종 세트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정부가 가끔 자랑하는 게 이겁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금융시장이 안정된 건 이 덕이다라고 정부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봐도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 은행들이 선물한 고객으로부터 사는 거를 제한을 시켜놨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2008년부터 나온 건데 2008년이 아니고 2009년인가 제가 조금 좀 기억이 가물한데 어쨌든 한 2, 3년 됐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단기 차입을 단기 외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이거 상당히 효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외화 건전성 부담금 단기 외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1년 이내로 빌리면 빌리는 돈의 0.5%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0.5가 아니라 0.1 죄송합니다. 0.1%를 부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장기로 빌리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외화 차입을 할 때 길게 빌려라 이거죠. 단기 차입하지 말고. 그게 외환 건전성 부담금에 은행들에만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채권 과세. 사고 팔면서 이익 나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국내에 채권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돈 들어오는 거를 좀 제어하는 효과죠. 이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규제 3종 세트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자랑하는 게 이거하고 또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DTI, LTV.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택대출에서 부실이 안 생겼다. 그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죠. 도입을 검토하는 게 이거를 더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NDF 시장, 이거 투기 시장을 좀 제한을 두겠다는 거죠. 논의 중인 거,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물리겠다. 소위 말해서 이게 토빈세입니다. 토빈세. 그렇죠? 제가 볼 땐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이제 선진국 경제에서 어떤 제한 조치를 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최악에는 이것도 지금 도입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부가 강력 규제를 하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저의 전망이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사가 이제 일정하게 그 주요한 은행들로부터 환율 전망치를 받아요. 보면 2월 8일 기준이니까 비교적 최근 기준입니다. 보면 물론 이 기관들이 전망을 한 시기는 금년 1월부터 2월 초까지예요. JP모건을 비롯해서 30개 기관이 예측한 건데 그거에 올해 분기별, 내년, 9년 환율 보면 자 이게 최고 최저치는 물론 이렇게 900원대 보는 데도 있고 뭐 1100원대 보는 데도 아직 있죠. 그러나 평균치를 보면 이 30개 기관의 평균 예상치를 보면 1054, 1043, 1033 해서 계속 환율이 내려가는 걸로 돼 있죠. 일단 이 자체가 일단 절상 추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평균치는 1000원 이하는 아닙니다. 2015년까지도. 저 이거는 모른다고 봅니다. 올해는 900원대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풀리고 우리 상황이 더 좋아지면 900원대 갈 수 있어요. 올해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좀 더 이른 시기 올해 사업 계획 짜기 위해서 작년도 10월, 11월에 전망한 수치인데 저는 이 금융연구원의 작년 11월에 전망한 이 수치를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유로화나 예노화의 환율 전망치를 보면 역시 이거는 13개 기관이 예상한 건데 엔화의 예상치를 보면 지금이 90엔대인데 평균은 80엔대를 보고 있죠. 89, 88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비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이게 2월 4일 금년 1월 달에 예측한 거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물론 최고 최저치는 이게 격차가 있습니다만 유로화는 1.3 정도를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자, 뭐 또 쉬는 시간에 쉬셔야 되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요.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과거 보도는 한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메일 답변 드릴 정도 그 시간이 되니까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리스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자기 유물만 팔아도 엄청나게 돈을 유물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리스는 유로권 탈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로권 잘 나가라고 마지막 화면에 제가 한번 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